자, 오늘 정치와이드의 첫 번째 이슈는요.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바로 이 취임 1주년 날의 여야의 모습입니다.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취임 1주년 깜짝 행보. 자, 그리고 아래는요. 대구에서 묘한 5월 동주. 그러니까 위에는 깜짝 행보가 있었고 아래는 묘한 행보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각각 주어는 다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날입니다. 오늘이요. 를 맞이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대하여 경연해 선배니까 굉장히 넓은데 거기는 좀 그렇죠. 새로이 맞이하는 거기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좀 짚어주시고 저희들이 또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저희 정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현충원 참배한 뒤에 이 대통령실 밖에서 오찬을 하고 다시 대통령실 와서 기자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예고가 없었어요. 갑자기 방문해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장면 지금 영상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박종희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취임 1주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통상 같았으면은 기자회견을 한다. 날짜가 잡히다는데 지금 기자회견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뭐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기자회견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대신에 기자실을 방문해서 인사하는 걸로 그냥 끝났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준비가 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 3월 달에 이제 일본 방문, 또 미국 4월 달에 미국 방문, 또 5월 초에 그 일본 총리의 방한 이런 숨가쁜 일정 때문에 홍보 또 공보 라인, 정무 라인이 굉장히 업무적인 중압감들이 많아서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취임 1주년 기념회견에 지금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서 지금 서민들의 아픔들, 또 경기 침체, 뭐 깡통 전세 문제, 또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한미일 관계의 변화, 또 북의 핵 위협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준비 없이 회견했다가 국민들에게 더 또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지난번에 그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과의 소통을 가장 강조하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저는 빠른 시일 안에 1주년 회견은 아니지만 1년을 돌아보고 또 남은 임기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고 또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쯤이라고 좀 전망하면 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한 20일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달 말인데요. 네. 그때쯤이면 뭔가 정리가 좀 지금보다 나아서 뭔가 회견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럼? 지금 청와대 비서들, 수석들도 계속 외국 방문을 같이 다녔고 그 안에서 준비가 굉장히 준비하기에 시간이 아마 굉장히 빠듯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1주년 회견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고 쭉 아마 취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마음에 차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더 준비를 해서 예. 국민들께 소상하게 예.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을 설명하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언제 하긴 할 거다, 조만간에 할 거다라는 언급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 아마 취임 1주년을 돌아보는 그런 기자회견 내지는 또 의견 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날이니까 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고요. 어제도 뭐 정치와이드 이 부분에서 집중도 달아봤는데요. 이 날 대선 때 경쟁을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정이 좀 있었는데요. 굉장히 주목을 좀 받았고 묘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지다만 나보고 막말했다고 전부 나서서 드루킹까지 시작해서 프레임 씌워놓고 쌍욕을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 자기가 한 양아치 망나니 짓은 전혀 말도 하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면 무슨 양아치 짓 망나니 짓 한 거 그것부터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시작을 해야 옳은 게 아닌가. 근데 시장님 제가 이게 직접 얼굴 뵌 건 참 오랜만이어서 저도 그런 대구 물이 좋은지 얼굴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고향에 내려오면 편하죠. 그렇군요. 예, 예. 대구시청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것도 대표님이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 좀 영광입니다. 저희들이 영광입니다. 시장님께서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셔가지고 대구가 정말 새롭게 활기를 띈다는 소문이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 안 보죠. 그렇진 않아요. 자, 지금 보면요.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그런데요. 시간을 거꾸로서 작년까지 시간을 돌려버리면 당시에는요. 뭐 양아치 짓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관계였는데 오늘 보니까요. 표정이 굉장히 즐겁고 화기애애. 지금 두 손을 맞잡고 글쎄요. 절친을 다시 만난 것처럼 막 미소를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런 모습을 오늘 두 정치인들이 보여줬는데 자, 그럼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문제가 담겨 있어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날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굳이 만난 이유는 뭘까? 이겁니다. 굳이 만난 이유. 오늘. 여기 물음표가 있죠. 각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을 했으니까 만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 우선 장윤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홍준표 시장, 홍 시장을 만난 이유는 뭐라고? 이 가운데 이 물음표 안에는 뭐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별화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차별화요? 네. 차별화가 누구로부터의 차별화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차별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1주년인데요. 예. 사실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시대를 열고자 했던 그 명분은 당연히 소통 강화였습니다. 예. 그러나 도어 스태핑 작년에 중단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고 있고요. 신년 기자회견도 없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취임하신 지 1주년 됐지만 아직까지도 야당 대표와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불통 아니냐라는 비판을 여러 군데에서 받고 계십니다.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과는 사실 예전에는 서로 간에 험한 말들이 오갈 정도로 어쩌면 또 불편한 사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저렇게 환한 모습으로 만나서 또 본인들이 생각과 지향하는 점은 다르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악수하는 모습은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 홍준표 시장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지점이거든요. 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직접 만나셔서 물론 그동안의 감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만을 보고 국민을 위해 어떤 협치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모습. 그걸 당연히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고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본인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던 홍준표 시장을 직접 만나면서 저런 웃는 통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모습은 민주당 내부에서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보라고 한 의도가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신주 전 의원님, 요 물음표 다시 불러올게요. 이 문제.
이 큰 물음표 안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안 만나주니까 꽝 대신 닭이라고. 아, 꽁 대신 닭을 네, 그러니까 닭이라고? 그런 모양새를 좀 그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 뭐 아, 약간 어려운 한자로 작출이라고 하는데. 작출. 네,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오.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예. 그 윤 대통령이 왜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느냐. 근데 그 전에 민주당이 한 행태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안 짚고 갈 수가 없는 게. 예,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연설을 갔을 때 예. 민주당처럼 한 정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대통령의 연설이 마음에 안 들면 박수를 안 칠 수도 있고 무슨 피켓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 그 대통령이 갔는데 아예 그냥 그 로텐도울에서 항해 농성하면서 그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는 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근데 그거는 그냥 똑 잘라 먹고 왜 제1야당 대표 안 만나주느냐 뭐 이런 건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단은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사를 비치니까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핑퐁을 몇 번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나는 안 만나줘도 되니까 원내대표는 만나라. 예. 그랬더니 또 원내대표는 아니 대표님이 먼저 만나시라. 저 그거 보고 좀 웃기더라고요. 서로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만날 수 없다가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날 상대는 예. 저 용산에 있는 윤 대통령이니까 그쪽하고 무슨 상의를 하던가 조율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저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그거죠. 예. 윤 대통령이 속이 좁아서 나를 안 만나주는데 그래도 홍준표 시장은 만나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한번 노리고 저런 모양새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이 이용을 당한 셈입니까? 그러면? 오늘은?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또 할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저 아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랬어요. 동병상련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왼쪽에 계신 분은 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진 분이고 예. 오른쪽에 계신 분은 대선 후보 그렇죠. 대선 본선에서 지신 분이니까 원래 우리가 패자는 유구무원이라고 하는데 예. 저 두 분 다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유구유원 또 할 말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은 야 내가 그래도 윤 대통령보다 더 포용력 있는 여당의 지도자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또 모양새를 또 이걸 또 연출해낼 보여줄 수가 수 있는 있다. 거죠. 그럼 이용만 당한 건 아닌 거네요. 각각의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제안을 했고 제안을 받아서 만났다. 또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긴 차별화 아니면 윤 대통령 본인이 뭔가 좀 이렇게 크게 뭐 가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의도가 깔려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이네요. 지금 두 분 말씀은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에 초점을 맞춰보죠. 오늘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요 들어보면은 마치 흉을 보는 듯한 그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 얘기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국힘당의 그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니까 상고음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상고음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야.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어차피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용주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당 대표와 대통령실 관련해서 흉을 본 셈이에요. 근데 그거를 경쟁 관계에 있는 여권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1야당의 대표 앞에서 흉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 무슨 장면입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기획을 아주 잘한 것이죠. 기획 대통령 성공이다. 1주년 대년해 실제로 전 상임 고문으로부터 예. 이렇게 상당히 어떤 당의 대표에 대한 쓴소리 또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1년을 평가했을 때 예. 자기 당의
상임 고문조차도 예.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말을 이끌어내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홍준표 대표 대구시장이 만난 이유는 실용적으로 보면 예. 대구도 사실은 예산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아. 야당의 대표가 어쨌든 다수당의 대표 예산 권한을 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응당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속으로는 다음번에는 우리 둘이 한번 멋있게 한번 다시 붙어 보십시다. 뭐 이거보다는 이 지금 정부보다는 누가 되든 우리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덕목이고 어쨌든 지금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 장면에 반토막 잘라 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통해서 유리한 지점에 대한 코멘트를 얻어냈다라고 예. 하면 오늘의 수훈갑은 이재명 대표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병상련, 그러니까 대선 낙선의 경험이 공통적으로 있는 동병상련이면서도 뭔가를 끌어냈다, 뭐 이런 분석이신데 하여튼 묘한 장면이었어요. 또 홍준표 시장은 대구인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또 여권 당대표까지 흉을 보는 듯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거 두고두고 아마 영상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모습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 행사가 있었고요. 행사에서 강사로 초청하신 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의미심장한 분석을 남겼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좀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민주당은 지금 내년 총선 윤 대통령만 믿고 있고 이 당은 이재명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양당제가 좀 전 적어도 다당제로 좀 바뀌어야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상대를 악마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좀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정희 전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고 믿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만 믿고 있다. 그럼 이걸 가만히 보면은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적대적 공생이에요,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에 박정희 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글쎄 공생이 의도한 공생인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지 그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안에서 뭐 김기현 체제가 제대로 갈 거냐 말 거냐 막 그런 시끄러운 소리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뭐 덜컹거리는 소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요. 네. 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리스크들로서 저런 체제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거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고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쓴소리를 하시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분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초청을 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유인태 전 의원은 지금 어떤 정계 개편에 대한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제3당 지금 다당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저분이 지금 만나서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양당제로는 한국 정치의 폐해를 개선할 수 없다. 이런 신념이 있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쓴소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발언 내용으로 유추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간에 서로 이 욕하기 경쟁, 잘하는 경쟁이 아니라 욕하는 경쟁으로서 한국 정치를 전체적으로 침몰시키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께는 짧게 아까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만났고 서로 뭔가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은 또 여권을 비판하고 흉을 보고 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가 있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기인 거는 맞잖아요, 지금요. 어떤 리더십의 위기 계속 있는 상태고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요란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대로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있는 건가?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있다는 말은 뭐 저는 반은 맞지만 또 반은 틀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게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만 믿고 선거를 치른다 예. 저 말 자체가 뭐 다 맞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실망스러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유인태 전 총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상대를 너무 악마화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개선돼야 될 지점인 건 예.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만큼이나 좀 내부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돈봉투 의혹도 있고 뭐 지금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 김남국 의원에 대한 건도 아주 있습니다. 코인 파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 여러 가지 또 외부의 악재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들께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해 나가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지 예. 다만 그냥 국민의힘에서 헛발질을 해서 지지율이 낮아지고 이것을 반사이익을 노리면서 간다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총선 전략을 세웠다가는 저는 참패를 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정당들에서요, 무슨 일이 있으면 쇄신 개혁 이런 얘기 단골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건 의문입니다. 정말로 좀 뭔가 바뀌는 모습, 쇄신된 모습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제발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역시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번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등장했군요. 강철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태영호 자진 사퇴했습니다. 왜 자진 사퇴를 선택한 걸까? 이런 주제입니다. 자, 그럼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 오늘 회견도 했죠. 근데 며칠 전에는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뭐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모습, 아니 대비된 모습인데 여기서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면에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 태영호의 자진 사퇴 배경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한데 여기 이 화면에 놓은 사진, 좌우의 사진 한번 봐주세요. 때릴수록 강해질 것이다. 이때 표정은요 스스로 굉장히 뭔가 밝아 보여. 그리고 뭔가 의지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오늘 모습은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모든 논란은 제 책임입니다.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제작진이 일부러 이런 사진을 고른 걸까요? 아니면 오늘 표정이 이렇게 어두웠던 걸까요? 자, 그리고요 궁금한 거는 며칠 사이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강철처럼 버텨내겠다, 이겨낸다 해서 물러나겠다라는 걸로 갔거든요. 가운데에 물음표가 있죠. 무슨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생각. 이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우선 김영주 전 의원님. 사퇴 거부하던 태영호 최고위원 생각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다? 이 무엇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티는 것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해진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한편에서 보면 북한에서 배운 말하자면 전략 전술의 달인처럼 예. 앞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버틸 것처럼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처럼 딱의 시그널을 줌으로써 예. 당이 하회할 수 있는 말하자면 윤리위원회가 2, 3일 말미를 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이 예. 자연스럽게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걸 기다린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본인은 결국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부분. 지금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내년 총설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당면 목표는 재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는 겁니까? 사실은 최고위원회 왜 나왔겠습니까? 예. 뭐 자기네들이 최고위원 다니면서 태영호 의원이 한 얘기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라인도 있고 뭐 고향도 있는데 나는 고향도 없고 라인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동지들밖에 그 얘기를 없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다닌 이유는 예. 최고위원이라도 돼야지 써내려가지 않는다. 강남이라고 하는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되는 그런 말하자면 좋은 예. 꿀이 넘치는 지역구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은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최고위원을 견디다 보면 아예 출마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줄 것 같은 느낌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출마를 경선을 하든 예. 지역구를 바꾸든 간에
출마할 수 있기에는 잡아야 되겠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최고적 그 태용 의원의 생각인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징적으로 북한의 외교관이 탈북해서 예. 남한의 국회의원 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걸 이어가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 신의 한 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김영주 의원님 보시기에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오늘?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우선은 뭐 오늘 저녁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김재원 예. 최고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김재원 최고는 아예 태영호 의원처럼 예. 고개를 숙이고 사퇴를 하거나 예.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에서 그런 1년 징계라고 하는 출마를 못하는 차원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아예 출당하면서 예. 우리 공화당이나 뭐 자유공화당이나 새로운 신생 말하자면 우파 정당에서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길을 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요, 사실 어제까지 태영호 최고위원과 관련해서요, 당 안팎에서는요, 중징계가 내려질 것 같다. 그럼 중징계라면 예를 들어서 뭐 당원권 정지 1년. 그러면요, 1년 지금부터 계산하게 되면 내년 총선 지나버리거든요. 그럼 총선 자체가 봉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자진사퇴를 했어요. 그러자 오늘입니다.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태영호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사퇴를 했습니다. 뭐 이러한 좀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이런 책임지는 자세가 오늘 윤리위의 뭐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박종희 전 의원님, 일단 이 빈칸을 좀 채워주세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죽는다. 저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죽는 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영호 의원은 이제 2016년도에 탈북을 했죠. 예. 북한에서도 굉장히 엘리트고 많은 혜택을 받았던 분이 조국을 바꿀 때는 뭐 거의 죽는 길을 택하면서 살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도 탈북자도 국회의원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아주 희소성과 그 메시지가 강한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강남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정말 정글의 법칙이 적용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서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꿈이다 할 정도로 정치적인 토양이 국민의힘에 좋고 예. 또 그만큼 인물도 많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은 늘 공천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김재원 의원하고 왜 다르냐면 예. 김재원 의원은 TK에 그만 김재원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누굴 택하더라도 김재원을 버려도 당에 큰 타격은 없어요. 예.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탈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했다는 상징성과 또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내년 총선 전략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김재원 의원은 개인적인 설화로서 윤리위원회 회부됐지만 예. 태영호 의원은 어떻게 보면 공천과 관련된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용산의 대통령 수석, 예. 정무수석과의 예. 대화 내용이 녹취가 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게 마지막 가장 최근에 터진 가장 큰 사안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태영호 의원은 빨리 뉴스에서 빨리 사라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입을 닫고 있어야 예. 자꾸 뭐 이런저런 추측이 없어지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다. 그래서 아마 제가 유추하기에는 윤리위원회 징계가 예. 김재원 의원과 태영호 의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다. 다르게 나올 거다. 정치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다. 지금 윤리위원회가 원래대로라면 지금 개최가 시작이 됐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쯤이면 나올 거예요. 근데 다르게 나올 거다. 두 최고위원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런 윤리위원회의 어떤 회의 연기도 예. 바로 이런 어떤 거취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 스스로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예. 굉장히 윤리위원회가 편해지는데 예. 사퇴를 안 하고 버틸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그 스탠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럴 때 태영호 의원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오전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사퇴 회견을 한 뒤에
많은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혹시 같은 선택과 회견하는 거 아니냐라고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이게 어제 밤에 지도부가 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카톡, 이 메신저가 있다 그래요. 여기 지도부들이 다 있어서 그 대화를 나누고 뭐 연락도 주고받는 곳인데 어제 밤입니다. 태용호 님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제 중간에 뭐 얘기들이 있었대요. 뭐 앞에 오늘 대통령실 뭐 오찬 관련된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있다가 몇 시간 뒤에 태용호 님이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네요. 뭔가를 하려는. 근데 보시면요. 태용호 님이 나갔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님 중에는요. 김재원 님도 있거든요. 근데 김재원 님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어떤 입장을 낸 게 없어요. 회견도 없었고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는 김재원 최고위원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어떤 목소리를 냈죠? 사태 관련돼서. 그리고 당에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인분도 이 두 최고위원 관련된 얘기를 정치 YD에 출연했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은 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충실하게 소명하는 단계입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없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간접적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게 된 것은 오롯이 당사자들의 이 귀책 사유입니다. 누구든 간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되듯이 당 지도부에 있는 분이든 또 평당원이든 간에 누구든 국민들의 이 정서와 어긋나는 발언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신주호 전 의원님, 오늘 어떻게든 뭐가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틀이나 미뤄서 오늘 또 다시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중징계가 나와서 총선 출마 자체가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글쎄요, 그 뭐 또 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가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선당 후사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다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당 후사가 말로 하기는 편한데 예. 쉬운데 이걸 실제 그 실천에 옮기는 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태용호, 김재원 두 분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 개인적으로 공천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요. 책임 있는 그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치고 누를 끼친 거 이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럼 진작 절했어야죠. 예.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도 좀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태용호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그런 길을 택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그러질 못하고 있다. 그럴수록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그 홍준표 시장 그거 얘기를 했다 한마디 말씀하세요.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홍준표 시장이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자기가 속한 당의 대표를 흉을 보잖아요. 흉을 봤죠. 그러면 그 선당 후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홍준표 시장의 언행은 도대체 뭔가? 뭡니까? 해당 행위인가요? 그럼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뭐 징계감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마도 오늘의 그 홍 시장의 언행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또 앞서 이제 그 주제가 지나갔는데 그거 다시 얘기하면서 이거 당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홍 시장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요. 지금 회의가 시작이 된 걸로 좀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뭐 글쎄요. 길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을 넘기지 않고 아마도 어떤 징계 결정이 나와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내일 아마 이 시간쯤이면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한 내용을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이 인물을 화면에서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제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돌아온 강골 김관진 전 국방장관. 뭐 안보실장 이런 것도 좀 했죠. 북한은 다시 부글부글.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뜻이 되네요. 북한이 싫어하면 우리로서는 좋은 건가요? 이렇게 되겠죠. 반대가 되니까. 자, 그럼요. 우선 김관진 전 장관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별칭까지 얻게 됐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김관진이가 환영합니다. 비행 좋았습니까? 가을이 결실하게 됐다. 남북 관계도 아마 큰 수확을 이렇게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도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과거에요. 전쟁하면 북한 멸망한다. 그리고 뭔가 공격받으면 원전 타격해서 바로 응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별명이 뭐 강골, 원점 타격 막 이런 별명이 붙었었어요. 이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요. 다음 영상은요. 북한이 김관진 전 장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표적은 뭐냐? 도발 원점, 지원 세력. 북 지도부 타격이니 평양 점령이니 하는 불장난 소동을 벌이어 우리의 징벌 대상, 벌초 대상으로 낙인된 놈이다. 이 김관진은 역대 괴뢰 호전광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악한 이 반공화국 대결 광신자, 전쟁 미치광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종희 전 의원님, 북한의 저런 반응도 굉장히 사실 이례적이었어요. 특정 인물에. 그러니까 남한의 특정 인물을 놓고 저렇게까지 뭐 맹비난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걔가 막 물어 뜯는 모습까지 공개를 한 거예요. 북한이 과거에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왜고 이번에도 역시 또 어떤 반응을 좀 보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안보 위협이 아주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민방위 훈련까지 다시 재개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진 장관은 그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돼서 원점 타격이라든가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보고하지 말고 선 조치하고 후 보고를 해라. 그러고 원점을 타격해라 하는, 말하자면 이 국방 전술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강하게 확인해 준 우리의 그 말하자면 대표적인 무인이죠. 대한민국 강군에.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 국방혁신 4.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그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겠다. 지금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전방 예하부대를 많이 뒤로 빼고 또 통폐합을 해서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이 과학기술 강군을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내용도 잘 알고 군대 내에서 신망도 있고 또 작전과 어떤 군의 어떤 이 과거의 우리 전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놓고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같이 흐트러진 군의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다.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 놨다는 이유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과거에 저렇게 영상 봤지만 북한이 뭐 대단히 험악한 표현을 써오면서 지금 막 XX가 많이 들어간 막 그런 문장을 썼어요, 북한이요. 이번에도 과연 또 그런 반응을 보일까 뭐 기다려보면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장현주 부위원장께 사실 김관진 전 장관 과거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으로 구속도 됐고 뭐 1심에서 유죄도 나온 상황이었어요. 지금 뭐 재판에도 마지막 대법원 관련 대법원 재판 진행 중이긴 한데 이걸 지적하는 시각 오늘도 분명히 나왔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게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시 지검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사실 김관진 장관과 관련된 영상은 아까도 보셨지만 그 예. 북한에서 그 개들을 풀어가지고 김관진 장관 얼굴을 물어뜯게 하는 이거 장면이 사진 걸어놓고 그걸 물어뜯게 그렇죠. 있어요. 굉장히 그때도 충격적이었지만 또 그만큼 북한에서 두려워하는 장관이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 사실 그만큼 강력하게 대북 기조를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대북관과도 맞기 때문에 그런 기조 차원이 맞다라는 부분, 그래서 발탁했다는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예.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은 2017년에 그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 그 댓글 조작 혐의로 지금 유죄 판단을 받은 상태고,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1심, 2심에서는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가 돼서 예. 지금 다시 또 원심에서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네요. 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면을 받으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지금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고 예. 그 원심에서는 2년 4개월까지도 유죄 판결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형량은 감경될 수 있고 뭐 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자 알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김관진 전 장관도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도 됐고 재판도 받고 계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분을 또 굉장히 요직에 발령 내시고 쓰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보시기엔 우리 편은 되고 남의 편은 안 되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김관진 전 장관이 훌륭한 분이고 기조가 맞아서 쓰고 예. 싶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좀 기다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 남습니다. 일단 뭐 내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큰 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대로 임명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화제를 나서 오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무슨 규칙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고 또 관련된 다른 주제도 좀 섞여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앞치마를 두른 이재명 왜? 앞치마를 둘렀다고요. 그리고요 밑에는 조국 맞춤 공천룰이 등장한 건가? 조국 맞춤 공천룰이요. 공천이니까 그럼 총선 얘기인가 봅니다. 지금 이게. 자, 우선 첫 번째 요 파란색 글자로 된 요 내용이 영상으로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평산 핵방? 혹시 그럴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만하지 말고 책 하나 올라가. 이거 뒤에 이거 찍으시죠. 뒤에. 평산 책방 화이팅! 네, 지금 화면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오기를 밖에서 기다리는 장면인데요. 뭐 기다리고 그냥 찍고 있네요, 지금 카메라로. 뭐 저런 모습을 통해서 만나서 같이 책방에 들어갔고 이재명 대표가 앞치마를 둘러서 책을 판매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자원봉사하는 듯한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사실은 평산 책방 자원봉사 이게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모집 때문에. 근데 글쎄요, 그걸 보란 듯이 그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던진 걸까요? 뭐 힘을 달라는 걸까요? 뭐 도와달라는 걸까요? 무슨 의도입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등등해서 시간이 갈수록 중심점이 특히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본인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산 서점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고 마치 총선을 앞두고 친문계와 친명계와 이게 갈등 구조 또 이낙연계, 박강원들 이렇게 당이 스스로 분열되어가는 과정들이 의혹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기에 뭐 좋은 표현으로 보면 그런 어떤 갈라지고 있지 않다. 즉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박강원 원내대표도 같이 갔다는 것은 우리 당이 그렇게 갈갈이 흩어져서 서로를 견원지간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앞으로 뭐 내려놓던 계속 하든 간에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뭐 이렇게 작은 서점의 부분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을 너무 크게 침소봉대해서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 전직 대통령을 좀 봉변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물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예. 되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위로를 드리고 하는 것이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너무 지금 이 시점에서 평산 책방이 예. 이슈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데 문 전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 메시지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 그래요. 방금 전에 잠깐 자막으로 나갔었는데 다시 한번 자막을 불러오는데 이재명 만난 문, 난 야당 대표 만났다. 아, 본인이 대통령실에 그랬다? 대화는 정치의 의무다. 이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해준 말 같기도 하고요. 뭔가 글쎄요, 이게 뭐 힘을 주는 거 아니지만 뭔가를 도우는 듯한 발언을 남겼네요. 지금 이게 좀 속보처럼 들어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40분 동안 대화를 통해서 한 내용인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굉장히 바쁘게 다녔는데 여기저기서 뭔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요, 뭔가 본인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최근에 뭔가 규칙을 바꿔요. 공천과 관련된 규칙을 바꿉니다. 이거 공천 룰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데 이렇습니다. 부적격 기준,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 부적격 기준. 쉽게 말씀드리면 총선에 이런 분들은 배제됩니다 기준이에요. 근데 원래 지금까지 기준, 지난 총선까지 썼던 기준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 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일단 1심이나 2심에서 유죄를 받고 아직까지 재판인 사람, 이런 사람도 배제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중대한 비리가 있는 자도 배제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룰을 바꾸면서 위에 유죄 재판 관련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요거만 남겨요. 중대한 비리만. 요거만 남깁니다. 유죄와 재판.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떠올립니다. 유죄, 재판, 지금 당대표 재판 받고 있잖아. 기소되면 재판 또 받는데. 그리고 다른 누구도 또 떠올립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 그렇다면 총선끼리 이런 분들은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겁니다. 지금. 룰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신지호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에 집중을 해보면 이미 민주당은 정치 탄압으로 보고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해석을 통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수사가. 근데 이재명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뭐 지금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기 공직선거법 김문기 씨 몰랐다. 백현동은 국토부의 협박으로 취한 조치다. 이게 이제 1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총선은 내년 4월이죠. 그러니까 올해 뭐 늦어도 가을 전까지는 저는 1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은 이제 그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그 대선 때 나가서 국고로부터 그 환급받은 434억 원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적어도 이제 선거법만큼은 이제 1심 판결이 제가 봐서는 뭐 거의 출마가 불가능할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만져놓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출마의 길을. 그러면 이게 정말이지 민주당은 모든 거를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은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시 리셋하는구나 하는 거고, 또 이제 조국, 오늘 뭐 저는 몰랐는데 민주당의 한 의원이 어디 나와서 조국 조민 부녀 출마도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까지 내놨어요. 네,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몸담고 있지 않은 당의 뭐 당원 당규 바꾸는 거, 당원 당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건 그 당의 뭐 자유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짧게 장현주 전 부위원장께 사실은 민주당 일각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의 제기도 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왜 갑자기 바꿨습니까? 라는데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이걸 갑자기 왜 바꾸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향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거 대비하는 거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 의혹들이나 또 국민들께서 궁금증 가지실 만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당원 단계에서는요. 그 공천이 있기 1년 전에 그런 공천의 기준에 대해서 확정을 하도록 당원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1대에도 그랬고 22대에도 지금 이제 뭐 1년이 조금 안 남은 시기이긴 하지만 그 즈음에 항상 특별 단계를 통해서 그 공천에 관한 기준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천을 앞두고 또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하급시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재판받고 있는 자에 대한 그 부적격 기준이 삭제됐다는 점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비판의 지점도 당연히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이 나올 것을 모르고 이런 예. 공천룰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다만 21대 공천룰에서 저 규정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인데 예. 하급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그것만으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죄 추정 원칙을 너무 지나치게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대는 사실 2020년에 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조금 더 엄격하게 이제 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면 이제 21대 공천에 와서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공천이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말 그대로 부적격 기준은 그 기준을 심사한 후에 그 앞으로 남은 공천까지 과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국민들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정희 전 의원님.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과 혁신에 대한 후퇴라는 문제도 있고 과거에는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바꾼냐 이거죠, 갑자기 지금.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의원 후보자를 공천했을 경우에 예. 그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럼 그 되네요. 비용은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민주당의 이 당원 개정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말 예.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공직 후보자 부적격 기준은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지금요. 뭐 적용이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룰을 놓고 일단 이재명 대표를 떠올리신 분들이 있고요. 아까 신지호 전 의원님께 잠깐 말씀하셨어요.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린 분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요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삭제가 되면서 출마 가능성이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조 전 장관님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뭐 아직 깊이 있는 판단이나 말씀을 들은 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방하고 또 투명하고 경쟁력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분도 다른 분도 그분한테서 조국 교수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그 출마를 한다면 관악갑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말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조 교수는 야권 내에서 그만한 정치적인 자산을 가진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OX 팻말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분 앞에 지금 OX 팻말 하나씩 저희가 제공해 드렸는데 자, 이겁니다. 질문은. 이쯤 되면 지금 본 여러 가지 룰 상황 등등등 그리고 여러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영상에서. 이쯤 되면 조국 전 장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생각하시면 O, 출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서 앞에 꽂아주세요. 자, 네 분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반씩 O 2명, X 2명인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소속 정당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계신 두 분께 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신지호 전 의원님은 O, 출마한다를 고르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아마도 이제 이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이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소망?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잖아요. 근데 법정 구속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요새 뭐 북 콘서트 하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 또 부녀가 같이 뭐 북 콘서트에 나타나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보면은 뭐 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급을 시켜서 자신의 이 생각을 보다 많은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싶다. 뭐 그건데 그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책을 많이 파는 것이나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나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게 사실 국회의원 선거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은 법률적으로는 유죄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난 무죄다. 그런 주장이 이제 가능하게 되거든요. 정치적 무죄. 예, 나는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법률적으로는 내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사면을 해주고 나를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후 본인 입지가 훨씬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O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선택을 봐서 정치적 무죄를 좀 추구하려고 할 것 같다. 이 말씀인데. 자, 이번엔 김용주 전 의원께서는 X입니다. 출마 안 한다고 선택하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여러 가지 그 출마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동안에 출마를 안 해왔던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도 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고 어떻든함도 있으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북콘서트 나중에 뭐 더 크게 나와서 대선 후보의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자유로운 어떤 뭐 희망과 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당을 위해서라도 출마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방금 박종희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유죄가 확정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판단이 실제로 우리 국정에서 뭐 얼마나 유용한 정치적 도구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출마 신청을 하더라도 당에서 그것을 이렇게 그 승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두 분씩 OX 선택하셨어요. 내려주시고요. X를 하시면서 김용주 전 의원님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신주호 전 의원님 말씀이 맞네요. 소망을 약간 얘기하신 섞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정치권에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바로 그분, 바로 코인과 함께입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6억에서 9억, 19억. 그러니까 어떤 투자한 돈이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불어난 거잖아요. 특히 9억에서 19억은 이거 거의 뭐 1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수익이. 재테크 신공인가? 신공이요. 이해 충돌 의심도 모락모락.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제목 말씀드렸는데 속보가 들어왔네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속보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당의 가상화폐 매각 권고 충실히 이행할 것. 오늘 오전에 당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가 열렸죠. 여기서 매각하라 이런 권고가 있었는데 그거 따르겠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구체적 매각 시기 절차 방법은 진상조사단과 협의. 그리고 진상조사단 꾸려서 조사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당의 요청대로 매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속보가 2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 김남국 의원이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한 이 금액들이 좀 자꾸 커져가고 있거든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주식 투자를 처음에 6억으로 했어요. 근데 결국엔 지금 19억까지 됐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이거 몇 년 사이에.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전세자금 6억으로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입. 이것도 한 종목을 이렇게 샀다 그러죠. 대단한 몰빵 투자였습니다. 근데 3억 수익이 났다요. 50% 수익. 근데 이 주식을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억 좀 안 되는 돈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설명이 됐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내놓은 설명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코인을, 위믹스라는 코인을 사죠. 그리고요, 이게 뭐 회수도 얼마 하고 그랬다죠. 근데 보니까 다 합쳐가면은 이게 9억 넘게 수익이 나서 총 19억. 수익률 무려 93%입니다. 요 과정에서만 93%. 저 앞에 주식은 50%. 그래서 아까 제목이 재테크 신공이냐? 이런 겁니다.
근데 현직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논란의 이유가 된 겁니다. 지금.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간 쓴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모습까지 다시 또 회자됩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투자 액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국정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투자에 전념한 듯한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 직무에 충실할 의무,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충실 의무에 좀 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김남국 의원을 비판해야 되나 싶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보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직무에 좀 충실함이 떨어지게 되고 이모 논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를 썼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대단히 회자가 됐던 이모 논란. 그것까지 뭐 이게 엮여버렸네요, 지금요. 신지호 전 의원님. 이렇게 되면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자체가 뭔가 자꾸 폄하가 되고 희화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아까 그 앵커가 지금 저기 투자, 나온 거 투자 저것도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해갖고 9억 8천만 원으로 위믹스 매입했다. 이거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본인 설명에 따르면 이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본인 거죠. 설명에 지금. 따르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미 그 위믹스가 예. 지금 업비트라고 하는 가상 거래소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김남국 의원은요 그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가 아니라 예. 빗썸이라고 하는 예. 거래소에서 많게는 127만 개까지 이거 액수로 따지면은 뭐 87억 원 정도까지 들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 제가 봐서 핵심은 뭐냐면요 도대체 언제 무슨 돈으로 그 위믹스 그 코인을 127만 개나 사들였는가.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매매하는데 그 시가로 사들이면 그나마 좀 난데요. 지금 가장 그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이게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라는 데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상장하기 전에 특정 고객들에게 특정 가격으로 세일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록을 안 남깁니다. 요걸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요 위믹스 프라이빗 세일이 2020년 10월에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4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4달 동안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에어드랍이야. 잠깐만 영화가 나와서 에어드랍은 뭡니까? 공중에서 뭐 떨어뜨리는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건데 특정 고객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특정 고객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 돈벼락 맞는 거예요, 돈벼락. 그런데 이게 이제 최초의 상장이 돼서 그 시세가 형성된 게 150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2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드랍으로 받은 거를 나중에 뭐 한 2만 원대에서 팔았다. 그럼 뭐 이건 뭐 노다지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약간 이제 의심을 하시는 거네요.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본인이 떳떳하게 거래했으면요 언제 어떻게 뭐를 사고 얼마에 팔았고 그 거래 내역 다 공개하면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찰이 계좌 영장 발급받아서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서 들여다 봐야지 뭔가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 투자를 통한 어떤 수익 이것도 논란이고요. 아니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투자를 이렇게 한 겁니까에 대한 또 논란이 있고요. 지금 신지호 전 의원님은 어떤 새로운 약간 의심되는 지점들이 곳곳에 있다. 이것도 좀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더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난해 2월이죠. 그럼 대선을 얼마 안 둔 시점이잖아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펀드가 어떤 대선 자금을 위한 이재명 펀드가 출시되는데 그게 뭐 NFT를 활용한 이런 펀드, 새로운 어떤 뭐 트렌드 기술을 이용한 거다, 뭐 이런 게 알려졌는데 지난해 2월 NFT 활용 이재명 펀드 기획 출시를 했는데 그때 김남국 의원이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NFT 업계에서는 대단한 호재로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보유하던 위믹스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 이거 뭐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박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위믹스 이재명 펀드 출시 발표 뒤 반등을 합니다. 뜁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 이해 충돌 아닙니까? 라고 당연히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뛰냐면요. 위믹스, 이거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었다는 그거잖아요. 7일 날 뭐가 이 이재명 펀드 관련 발표가 있는데 뛰잖아요. 쭉쭉 올라갑니다. 다른 것도 다 뜁니다. 관련된 거는. 근데 본인이 이거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당시 발표에.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당시에 시간이 좀 거슬러 올라가면서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 뭔가 한 예의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자금을 위해 이재명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이재명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이 펀드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장현주 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해 충돌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위믹스라는 코인 자체가 NFT 테마 코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 NFT 같은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예. 업계에서 이게 얼만큼 대중화되고 대중들이 알게 되는지의 여부가 또 많은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 2월 7일에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결국 NFT를 활용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후보가 이재명 펀드를 발표를 했으니까 당연히 업계에서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NFT 기반으로 한 펀드를 쓴다는 것 자체는 이 NFT 기술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대중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호재라고 받아들였다는 그렇죠. 겁니까? 시장에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고 굉장히 예. 큰 호재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NFT를 기반으로 한 또 가상자산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NFT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그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NFT 관련된 펀드를 출시했던 부분 분명히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위믹스 코인을 얼마큼 보유하고 있었고 예. 또 그 금액이 얼마나 됐었는지, 그럼에도 저런 펀드를 출시하게 됐었던 이유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이해충돌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있다면 예. 본인이 해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해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억울한 거 있으면 억울하다고 뭔가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지금요. 아니면요, 자꾸만 의혹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당도 사실은 굉장히 뭔가 당혹스럽고 답답하죠. 오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의 어떤 반응도 좀 묻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상대적 박탈감이 순간 딱 느껴질 정도이니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집값이 폭등을 하면 거기에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럼요. 예. 의원들이 너무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랑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종희 전 의원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당에서는 진상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상조사 하기 전에 본인 계좌 다 공개하고 자금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왔는지 다 공개하고 되면 진상조사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다 숫자 찍혀 있는 거 다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이거 왜 안 됩니까? 저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정치인의 도덕성, 뭐 재산 공개를 좀 소홀히 했다거나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면서 특히 법사위원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 코인 업계는 굉장히 혼탁했어요. 저희 오. 처음 출시되면서 뭐 시세 조종이라든가 자전 거래라든가 해서 그 코인 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서로 고소 고발하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이해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국회 법사위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검찰, 법원 뭐 다 관할하고 특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국회에서 상원입니다. 모든 상임위의 법률이 전부 법사위에 와서 자구 체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되는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뭐 국회 정무위라든가 과학기술정보위원회라든가 이런 코인과 관련된 상임위의 법률도 김남국 의원이 다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저는 김남국 의원의 뭐 그 도덕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코인은 괜찮고 내가 하는 코인은 10이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런 반응이었어요. 굉장히 그거는 이 본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이 반증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준석은 민간인입니다. 당대표기도 하지만 민간인이에요. 예.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이고 공인이에요. 공직자다. 후원회까지 만들어서 뭐 후원금 달라고 가난 코스프레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하고 김남국을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 타려고 이준석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아주 특권 의식과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꽉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사과 제대로 하지 않고 어제 그냥 어떤 대충 흉내만 냈는데 저는 이거는 바로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해서 수사를 해서 이게 바로 밝혀야 되는 여러 가지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 김남국의 코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얼마나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검찰에서 수사 착수를 해야 됩니다. 자, 김영주 전원님이 네. 사실 아까 고민정 의원이 본인도 상대적 박탈감을 순간 느꼈는데 국민들은 어떠시겠냐 이 얘기를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게 사실은 2030 세대 코인 투자 많이 하거든요. 뭔가 영린을 건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이거 진상조사 지금 당에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뒤에는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당이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습니다. 코인을 매각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각하라 그랬는데 매각한다고 또 암호화폐 그랬는데.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주식 신탁하듯이 국회의원도 재산 신고에 넣고 그것을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없도록 하는 그게 더 투명이고 더 발전적인 뭔가 겁니다. 주식 신탁에 버금가게. 암호화폐가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니까 다 매각해라. 이게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20대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에 암호화폐의 재산 등록이라고 하는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데 캘리포니아에 암호화폐로 후원금 받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스위스가 왜 암호화폐 천국이 됐냐면 처음에는 블랙마니가 스위스에 많았지만 오늘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김남국을 통해서 드러납니다만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로 하면 다 자국이 남습니다. 더 투명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더 투명하기 때문에 더 암호화폐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블록체인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자기가 재산 등록할 때 떳떳하게 나 디지털 자산이 있다. 이 자산도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위탁 신탁하게 해달라고 주장하지 못한 점. 왜 못했냐? 아까 방금 박종희 의원 얘기한 것처럼 위믹스가 뭘 갖고 있습니까? 사행산업과 관련된 게임물 등급위원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그런 로비의 대상으로 변질됐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게 재산신고 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일부 공직자에게는 이 재산신고란에 비고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어떤 거래 내역 이런 걸 적으신 분도 있다 그래요?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